한 여자가 자동차 안에서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조금만 더. 거기. 낯선 여자의 신음소리가 블랙박스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되었고 그녀는 3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아침만 해도 박수진은 평범한 62세 주부였다. 남편 이준혁과 30년을 함께 살며 아들 하나를 키운 그녀는 노후를 준비하며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돌기 시작했고 그녀는 곧 상상도 못했던 진실과 마주하게 될 터였다. 가을비가 창문을 두드리던 어느 수요일 저녁, 된장찌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식탁에서 남편이 뜬금없이 말을 꺼냈다. 여보. 다음 주 토요일에 초등학교 동창회가 있는데 참석해도 될까? 수진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식탁 위로 굴러간 젓가락처럼 그녀의 마음속에도 불안한 파문이 일었다. 결혼 후 단 한 번도 동창회에 가본 적 없던 남편이 갑자기 50년 만에 모임에 간다니. 갑자기 웬 동창회야? 당신 지금까지 한 번도 간 적 없잖아.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려 애썼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올라오는 불길한 예감을 숨길 수 없었다. 어제 길에서 우연히 재석이를 만났어. 초등학교 때 짝꿍이었던 친구 말이야. 50년 만에 만났는데 이번에 동창회가 있다고 해서 남편은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으며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지만 수지는 그의 시선이 어딘가 허공을 떠도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밥상을 두드리는 그의 손가락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의 직감은 예리했다. 재석 씨 번호도 몰랐잖아. 어떻게 연락을? 아,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다니까. 그래서 번호도 주고받고 이번에 동창회 있다고 해서 초대받았지. 오랜만에 옛 친구들 만나볼까 해서 비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갑자기 불길하게 들렸다. 마치 폭풍전야의 전조처럼. 그래, 하필 이 나이에 옛 친구들이 보고 싶어진 거야? 왜 그렇게 따지듯이 물어? 가끔은 그럴 수도 있지. 60이 넘었다고 친구도 못 만나 평소와 달리 날카로운 반응의 수지는 더욱 의구심이 들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갑작스러워서. 뭐 좋지, 가서 친구들 만나고 와. 남편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고 수지는 묵묵히 식사를 이어갔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의심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동창회를 다녀온 후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집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거실을 오가며 휘파람을 불었다. 요리할 때 뒤에서 허리를 감싸 안는가 하면 무슨 일만 있으면 밖으로 나가기 바빴다. 새 옷을 사 입고 향수까지 뿌리기 시작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이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옷에 신경 써? 왜 평소엔 입던 거 입으면 됐는데 신문을 읽던 남편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훑어보았다. 사람이 좀 꾸미고 다녀야지. 안 꾸미고 다니면 되나? 그러더니 갑자기 신문을 접고 수진을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훑어보는 것이었다. 당신이 봐도 너무 편하게만 다니잖아. 같은 옷만 입고 머리도 똑같은 스타일이고. 당신도 좀 꾸미고 다녀봐. 여자는 나이가 들어도 자기 관리를 해야지.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30년 동안 집안일과 아이 키우느라 자신을 돌볼 시간이 어디 있었나. 그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외모를 언급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었다. 손에 쥔 행주를 꽉 쥐며 수지는 결심했다. 지켜보자. 당신이 뭘 숨기는지 내가 알아낼 거야.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테이블 위에 휴대폰이 울렸다. 메시지 알림이었다. 평소라면 남의 휴대폰을 보지 않았겠지만
요즘 남편의 이상한 행동에 무심코 화면을 봤다. 오늘 정말 좋았어. 다음에 또 보자. 발신자 이름은 서현이었다. 여자 이름이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욕실에서는 여전히 물소리가 들렸다. 다음에 또 보자는 것은 이미 만났다는 뜻이 아닌가? 동창회 말고도 따로 만났다는 건데.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다. 휴대폰 화면이 꺼지자 재빨리 원래 위치에 놓았다. 물소리가 멈추고 욕실 문이 열렸다. 수지는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하는 척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메시지로 가득했다. 여보, 오늘은 회식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 또 거짓말이구나. 그래, 어떤 회식인데? 그냥 부서 회식이야. 신입사원도 들어왔고 해서 63세 무슨 신입사원 환영회. 남편이 다니는 회사는 소규모 건설회사였고 그는 이미 은퇴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남편이 출근한 후 집안은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문자 메시지가 맴돌았다. 그날부터 수지는 남편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어떤 옷을 고르는지, 어디로 가는지, 돌아올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든 것을 세심하게 살폈다. 일주일이 지나자 확신이 들었다. 남편은 분명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다. 여보, 내일 마트 좀 다녀올게. 차 좀 빌려줄래? 내 차는 정비 맡겨서. 그래, 가져가. 어차피 내일은 동료가 데리러 온다고 했어. 또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오히려 잘 됐다. 남편의 차를 자유롭게 살펴볼 기회를 얻었으니까.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한 후 수지는 차에 올랐다. 심장이 마구 뛰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먼저 눈에 띈 건 전에 없던 물티슈와 새 방향제였다. 조수석 아래에는 영수증 한 장이 떨어져 있었다. 여성용 향수 구입 내역이었다. 내 생일도 아니고 딸도 없는데 왜 여성용 향수를? 손이 떨려왔다. 침착하게 차 안을 더 살폈다. 그러다 블랙박스가 눈에 들어왔다. 손가락이 떨리는 걸 느끼며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는 도로만 보였지만 소리에 집중하자 충격적인 대화가 들려왔다. 여기서 해도 되겠어? 와이프한테 들키면 어떻게? 부드럽고 나긋한 여자 목소리였다. 에이, 절대 모르지.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하니까 더 좋네. 남편의 목소리였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차에서 하니까 엄청 짜릿해. 사람들이 지나갈 수도 있잖아. 너 원래 이렇게 잘했어.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잖아. 남편의 목소리는 30년간 들어본 적 없는 달콤한 톤이었다. 나, 조금만. 거기. 여자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다. 이어서 들려오는 차가 흔들리는 소리와 둘의 은밀한 소리들. 왜 와이프는 이런 거 안 해줘? 우린 안 한 지 꽤 오래됐지? 이젠 여자로도 안 보여? 나 같아도 여자로 안 보일 것 같아. 그렇게 안 꾸미고 다니는데 어떤 남자가 여자로 매력을 느끼겠어? 수지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재생 버튼을 급히 눌러 멈췄다.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이게 내 남편이 맞나?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나를 이렇게 배신하다니? 그것도 이렇게 야비하게.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억지로 참았다. 당장 남편에게 달려가 따지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기로 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마트로 향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그 대화로 가득했다. 그렇게 안 꾸미고 다니는데 어떤 남자가 여자로 매력을 느끼겠어? 이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내가 옷이나 화장에 신경 안 쓴다고 그렇게 무시당할 존재인가? 결혼 생활이란 그런 게 아니잖아. 서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지지해주는 거 아닌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잠시 앉아 있었다. 핸들을 쥔 손은 이미 땀으로 축축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내 눈물을 닦았다. 아니야, 울지 않을 거야. 난 당당하게 맞서 싸울 거야.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수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부엌에서 저녁을 차리고 있었다. 손은 떨렸지만 최대한 평소와 같은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했다. 블랙박스에서 들은 그 음란한 대화와 소리들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냉정하게 행동해야 했다. 다녀왔어. 평소보다 밝고 경쾌한 목소리였다. 발걸음 소리와 함께 코끝을 스치는 낯선 향기. 틀림없이 향수 냄새였다. 그 여자의 향수일까? 영수증에서 본 그 향수. 뱃속이 뒤틀렸다. 오늘 하루는 어땠어? 그냥 뭐 평소랑 똑같지 속으로 비웃었다. 차 안에서 어떤 여자와 그렇게 신나게 놀고도 똑같은 하루라니. 당신 요즘 기분 좋아 보이네. 좋은 일 있어. 남편은 반찬을 집던 젓가락을 멈추고 그녀를 쳐다봤다. 순간 눈빛이 흔들렸지만 이내 태연하게 대답했다. 아니, 뭐 그냥 기분이 좋아서 그래. 거짓말쟁이. 얼마나 더 나를 속일 셈이야. 그래. 요즘 콧노래까지 부르던데? 그냥 동창들 만나서 그런가 봐의 속으로는 소름이 돋았다. 이 사람 정말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가 있구나. 그럼 이번에 또 동창회가 있어? 응, 이번 주 토요일에 또 모이기로 했어. 이번엔 어디서 해? 고깃집에서 모이기로 했어. 고깃집. 수지는 속으로 조용히 웃었다. 좋아, 이제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낼 차례야. 밥을 먹는 동안 남편을 살펴봤다. 평소보다 훨씬 젊어 보였다. 눈빛에는 생기가 돌고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그 여자를 떠올리고 있는 걸까? 블랙박스에서 들은 그들의 대화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차에서 하니까 엄청 짜릿해. 너 원래 이렇게 잘했어. 아, 조금만 더. 그 음란한 소리들이 귓가에 울렸다. 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남편을 상상하자 역겨움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식사 후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며 편안하게 소파에 기대 앉았다. 마치 아무런 죄책감도 없는 듯 했다. 수진이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가자 그는 평소와 달리 휴대폰을 황급히 주머니에 넣었다. 분명 그 여자와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을 것이다.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편 옆에 누워있지만 마음은 이미 멀리 떠나 있었다. 가만히 천장을 바라보며 어떻게 복수할지 생각했다. 단순히 따지고 싸우는 것보다 완벽한 증거를 모아서 그와 그 여자를 철저하게 망신시키고 싶었다. 새벽이 돼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도 그들의 대화가 맴돌았다. 눈을 뜬 아침, 결심이 섰다. 그 토요일, 수지는 남편이 나가기 전에 미리 준비를 마쳤다. 검은색 모자와 선글라스, 평소에 잘 입지 않는 옷으로 변장을 했다. 마치 드라마에 나오는 탐정처럼. 당신 모임 있다고 했지? 즐겁게 다녀와. 응, 저녁엔 기다리지 말고 자고 있을 것 같냐? 난 내 정체를 밝히기 위해 바짝 뒤쫓을 거야. 남편이 차를 몰고 나가자 수진도 택시를 불러 그를 따라갔다. 거리를 두고
조심스럽게 미행했다. 남편이 도착한 곳은 분명 고깃집이었다. 가게 건너편 카페에 자리를 잡고 조용히 그를 지켜봤다. 남편이 가게로 들어가고 몇 분 후 다른 사람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동창회는 있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닐 거라는 직감이 들었다. 그리고 그녀가 나타났다. 수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남편 옆에 앉은 그 여자는 너무나도 고급스럽게 꾸민 50대 후반의 여자였다. 화려한 액세서리, 매끈하게 빗어넘긴 머리, 단정한 원피스. 그녀는 평범한 60대 여성들과는 달랐다. 그녀의 붉은 입술이 웃을 때마다 남편은 마치 10대 소년처럼 눈을 반짝였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한 분위기는 멀리서도 느껴졌다. 카페 창문 너머로 그들을 지켜보는 수진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가슴속에서는 불덩이가 타오르는 듯 했다. 순간적으로 자신과 그녀를 비교하고 있었다. 수수한 옷차림, 오래된 가방. 편한 신발을 신은 자신과 완벽하게 차려입은 저 여자. 마치 패션 잡지에서 튀어나온 듯한 모습이었다. 갑자기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었다. 내가 저 여자보다 부족한 걸까? 그래서 남편이 나를 떠나 저 여자한테 간 걸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건 비교의 문제가 아니야. 잘못한 건 내가 아니라 저 여자와 내 남편이야. 3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 사이에 이런 배신이 용서받을 수 있을까? 절대 아니지. 더 이상 슬퍼하지 않기로 했다. 이제는 분노만이 남았다. 저 두 사람이 어디로 가든 무슨 짓을 하든 끝까지 따라가서 모든 것을 밝혀낼 것이다. 1시간쯤 지났을까? 동창회 모임이 끝난 듯 했다. 사람들이 하나둘 고깃집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남편과 그 여자도 함께 나왔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들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갔다. 곧 남편의 차에 함께 타는 모습이 보였다. 수지는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영아, 나야. 지금 어디 있어? 집이요. 왜 그러세요, 언니? 남편이 다른 여자랑 있는 것 같아. 지금 미행 중인데 여동생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다. 증거를 확실히 잡으셔야 해요. 나중에 이혼하게 되면 유리해요. 미영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너무 화가 나. 감정적으로 하지 마세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해요. 사진이나 동영상을 여동생의 조언은 맞았다. 수지는 침착하게 그들의 차를 따라가기로 했다. 예상대로 남편과 그 여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지 않고 둘만 따로 빠져나갔다. 남편이 그녀의 허리를 살짝 감싸 안는 모습이 보였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자신에게는 해준 적 없는 다정한 몸짓이었다. 수지는 직감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들이 남편 차에 타는 것을 확인하고 재빨리 카페를 나와 택시를 잡았다. 저 앞에 가는 검은색 차를 따라가 주세요. 너무 가깝지 않게요. 택시기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남편의 차를 따라 달렸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다. 62의 나이에 남편을 미행하다니. 10분쯤 달렸을까? 도착한 곳은 모텔이었다. 시내에서 조금 벗어난 외곽 지역,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한적한 곳이었다. 수지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야 확실해졌다.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다. 철저하게 계획된 두 사람만의 은밀한 관계였다. 저기 세워주세요. 조금 떨어진 곳에요. 택시에서 내린 수지는
그들이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남편은 로비에서 수속을 밟는 동안 그 여자는 곁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다. 마치 젊은 연인처럼 즐거워 보였다. 몸이 떨려왔다.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손끝은 차갑게 얼어붙은 듯 했는데 얼굴은 화끈거렸다. 괜히 이런 것까지 확인하려고 했나 싶은 후회도 들었다. 차라리 모르고 지내는 게 나았을까? 아니다. 알아야 한다. 내 30년 인생이 거짓 위에 세워져 있었는지 확인해야만 한다.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모텔로 들어갔다. 프론트에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직원에게 사실대로 말했다. 죄송한데 방금 들어간 남자분이 제 남편이에요. 그리고 저 안에 있는 여자는 제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방문 좀 열어주실 수 있을까요? 젊은 직원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손님, 그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발이요. 제 남편이에요. 30년 살아온 제 남편이라고요. 수지는 10만 원을 직원에게 건넸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아마 얼마나 절망적으로 보였는지 직원은 잠시 고민하더니 마음을 돌렸다. 긴장된 얼굴로 직원을 따라 복도를 걸었다. 심장이 귀까지 들릴 정도로 쿵쾅거렸다. 다리가 풀려 넘어질 것 같았지만 끝까지 가야 했다. 미리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 모드를 켜놓았다. 드디어 그들이 들어간 방 앞에 섰다. 문 너머에서는 웃음소리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직원이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그 순간 수지는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남편과 그 여자는 이미 옷을 벗고 있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자는 가터벨트를 하고 있었고 남편은 옷을 다 벗은 채였다. 그 여자는 속옷도 다 벗은 채 가터벨트 스타킹과 간호사 가운을 입고 있었다. 60대가 넘은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한다니? 두 사람은 서로의 몸을 더듬고 있었고 그 여자는 곁에 있는 웃음을 지으며 남편의 귀에 뭔가를 속삭이고 있었다. 남편의 얼굴에는 수진이 30년간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 있었다. 욕망과 흥분으로 가득 찬 얼굴이었다. 수진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혀가 굳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휴대폰 카메라를 들어 녹화 버튼을 눌렀다. 이제 변명해봐. 이게 뭐야?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남편과 그 여자는 순간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뒤돌아봤다. 그들의 얼굴에 드러난 공포와 당혹감이 수진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 남편은 허둥지둥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가렸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다. 여보, 이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절대 아니야? 정말 미안해. 뭐라고? 내가 직접 보는데도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치겠다고.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이 내 착각이라도 된다는 거야. 남편은 무릎을 꿇으며 사정했다. 눈물까지 글썽이며 애원하는 모습이 가관이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뻔뻔하게 서서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었다. 오히려 짜증스러운 표정이었다. 그쪽은 할 말 없어요. 남의 남편을 꼬셔놓고 이제 와서 그런 표정이에요. 그녀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다. 저는 준혁 씨가 이혼남인 줄 알았는데요. 뭐라고? 내가 이렇게 똑똑히 보고 들었는데도 그런 식으로 나오겠다고. 30년 결혼한 사람이 갑자기 이혼남이 됐다고. 그걸 누가 믿어요? 남편이 끼어들었다. 아니야, 서현이는 정말 몰랐어. 그냥 내가 잘못한 거야? 미안해. 정말 그 순간 모든 게 분명해졌다.
그래서 서현이었군. 휴대폰에서 본 그 이름. 그 여자의 이름은 서현이었다. 남편은 이 상황에서도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너무 뻔뻔해서 어이가 없을 정도야. 분노가 폭발했다. 수지는 서현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60이 넘은 나이에 이런 짓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참을 수 없었다. 이 뻔뻔한 여자야. 남의 남편을 훔쳐놓고 모르는 척해 서현은 비명을 지르며 수진을 밀쳐냈다. 그 순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남편이 수진을 뒤에서 잡아당긴 것이다. 여보, 그만해. 서현이한테 손대지 마. 그 말에 수진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내 남편이 나보다 그 여자의 편을 들다니. 30년 세월이 그 순간에 모두 허무하게 느껴졌다. 너 지금 그 여자 편 드는 거야. 남편은 당황한 듯 했지만 여전히 서현을 감싸고 있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진정하라고. 수지는 그 자리에서 털썩 무너졌다.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었다. 그동안 키워온 믿음, 사랑, 신뢰,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너희들 그런 식으로 살다가 정말 천벌 받을 거야. 그리고 당신, 나랑 당장 집에 가. 그 나이에 이러고 다니는 거 쪽팔리지도 않아. 남편은 허둥지둥 옷을 주워 입기 시작했다. 서현은 여전히 뻔뻔한 표정으로 있었고 수지는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어떤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방해되는 여자가 끼어들었네라는 표정으로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이제 더 이상의 말다툼은 필요 없었다. 배신한 남편과 그의 뻔뻔한 불륜녀, 둘 다 더 이상 볼 가치도 없었다. 하지만 동영상은 계속 찍고 있었다. 이 증거가 나중에 분명 필요할 테니까. 당신 얼른 나와요. 남편은 어정쩡하게 옷을 입은 채로 수진의 뒤를 따라 나왔다. 방문을 닫으면서 뒤를 돌아보니 서현은 담배를 꺼내 무표정하게 불을 붙이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텔 복도를 걸으면서 수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꼈다. 지금 내가 제정신인가 싶었다. 60 넘은 나이에 남편을 미행해 모텔 문을 열게 하다니. 이게 현실이라고.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다. 이미 모든 것을 봐버렸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남편은 몇 번이고 입을 열려다 물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진 역시 말할 기운이 없었다. 가을 하늘은 어느새 짙은 회색으로 변해 있었고 빗방울이 차창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울적한 날씨였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자마자 수지는 폭발했다. 이 집에서 당장 꺼져. 남편의 짐을 캐리어에 마구 쑤셔 넣기 시작했다.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다. 옷장을 열어 그의 옷들을 무작정 꺼내 던졌다. 여보, 진정해. 제발. 남편은 허둥지둥 따라다니며 애원했지만 수진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마치 시체처럼 차갑게 굳어버린 마음을 그 어떤 말로도 녹일 수 없을 것 같았다. 진정하라고. 당신이 그 여자랑 침대에서 뒹굴고 있는 걸 직접 봤는데 어떻게 진정해. 더구나 그 여자를 감싸면서 나를 밀쳤잖아. 남편은 잠시 말이 막힌 듯 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실수. 그게 실수야. 블랙박스에도 다 녹음됐더라. 차 안에서 그렇게 야한 짓을 하면서 나에 대해 그런 말들을 하고. 그게 다 실수라고.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블랙박스에 녹음된 걸 알고 있다는 사실에 완전히 당황한 듯 했다. 블랙박스. 그래, 당신 차 블랙박스 그렇게 안 꾸미고 다니는데 어떤 남자가 여자로 매력을 느끼겠어라고 했지? 그것도 실수야. 남편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어 보였다.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미안해. 정말 미안해요. 수지는 계속해서 그의 짐을 싸고 있었다. 한 번도 퍼부어 본 적 없던 독설이 쏟아져 나왔다. 너한테 30년을 바쳤는데 너는 이렇게 나를 배신했어. 수치스럽고 모욕적이야. 당신 같은 남편이 있다는 게 너무 부끄러워. 캐리어를 채우고 현관으로 끌고 갔다.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지금 당장 나가. 그리고 다신 돌아오지 마. 남편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다가 결국 짐을 들고 문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힘이 빠져나간 것 같았다. 텅 빈 집안에서 혼자 남겨진 그녀는 마치 폭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깊은 상처와 배신감이 가득했다. 소파에 누워 시체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천장만 바라보며 허무한 시간이 흘러갔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문득 정신이 들었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다. 일어나 휴대폰을 찾았다. 여동생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영아, 나야. 언니, 어떻게 됐어요? 증거 잡았어요. 응, 잡았어. 모텔에서 그 여자랑 있는 걸. 목소리가 떨렸다. 여동생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다. 많이 힘드시겠네요? 제가 지금 갈까요? 아니야, 괜찮아. 난 좀 혼자 있고 싶어. 그러세요. 그런데 언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수지는 잠시 생각했다. 정말로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아직 모르겠어? 너무 혼란스러워. 통화를 마치고 나서도 그 질문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30년 결혼 생활을 그냥 포기해야 할까? 62의 나이에 새 출발이라니 가능할까? 그날 밤 혼자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지만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남편이 옆에 없는 침대는 너무 넓고 차가웠다. 하지만 차라리 혼자인 게 낫다는 생각도 들었다. 거짓된 사랑으로 곁에 있는 것보다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휴대폰에는 남편의 문자가 수십 개 와 있었다. 모두 용서를 비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수지는 단 하나도 답장하지 않았다. 아직은 그와 대화할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 집안을 정리하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다. 그 여자 서현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초등학교 때부터 안 사이라면 50년도 더 된 인연이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그동안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을까? 호기심과 분노가 뒤섞인 채로 수지는 결심했다. 그 여자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고. 남편의 오래된 앨범을 찾아 초등학교 사진을 살펴봤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를 찾았다. 서현. 김서현. 사진 속에서는 예쁜 소녀였다. 파마한 머리에 리본까지 달려 있었다. 그 사진을 보고 있자니 괜히 더 화가 났다. 50년 전 첫사랑이라고. 그런 감정이 지금까지 남아 있었다는 거야? 그럼 나와의 30년은 뭐였지? 무언가 더 확실한 행동을 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혼자 끙끙 앓고 있을 게 아니라 남편의 배신과 그 여자의 뻔뻔함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결심했다.
그 동창회에 소문을 내기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동창회 명단을 찾아냈다. 남편의 서랍에서 나온 연락처 목록이었다. 첫 번째로 전화를 건 사람은 이재석이었다. 남편이 처음 동창회에 가게 된 계기를 만들어준 그 친구 말이다. 여보세요. 재석 씨인가요? 저는 이준혁 아내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죄송하지만 남편과 서현 씨 관계에 대해 알고 싶어서요. 또다시 침묵이 흘렀다. 재석 씨가 뭔가 알고 있는 게 분명했다. 그게 좀 말씀드리기 곤란한데요. 제발이요.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직접 봤거든요. 재석 씨는 한숨을 쉰 후 말했다. 사실 서현이는 동창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특히 남자들한테는요.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 남자들과 관계를 맺었다는 소문이 있어요. 이혼한 후에 더 심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모든 게 이해됐다. 그냥 평범한 첫사랑의 재회가 아니었던 것이다. 서현은 남편을 포함해 여러 남자들을 유혹하고 있었던 것이다. 전화를 끊고 나서 더 결심이 굳어졌다.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 여자가 다니는 곳, 만나는 사람들에게 모두 알릴 것이다. 재석 씨에게 들은 정보로는 서현이 골프장과 교회에 자주 간다고 했다. 좋아, 거기부터 시작하자. 남편을 집에서 내보낸 지 사흘이 지났다. 그 사이 남편은 끊임없이 문자와 전화로 용서를 빌었다. 하지만 수지는 한 번도 받지 않았다.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그와 대화하고 싶지 않았다. 그동안 수지는 서현에 대한 정보를 더 모으고 있었다. 재석 씨의 말대로 서현은 동창들 사이에서 꽤 유명한 인물이었다. 동창회 모임에 자주 나타나 남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었다. 10년 전 이혼한 후에는 더 적극적으로 옛 남자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수지는 서현이 자주 간다는 골프장에 전화를 걸었다. 운 좋게도 골프장 사무실에서 일하는 분이 서현을 알고 계셨다. 김서현 회원이요. 네, 알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오시는 분이죠. 혹시 그분이 다니시는 교회도 아세요? 네, 저도 같은 교회 다니거든요. 서부성당이에요. 완벽했다. 이제 서현이 자주 가는 곳을 알게 되었으니 그녀의 실체를 알릴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전에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모텔에서 찍은 동영상과 블랙박스 녹음 파일을 정리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작은 USB에 담았다. 목요일. 서현이 골프장에 나타날 시간에 맞춰 기다렸다. 과연 그녀는 정확히 오전 10시에 도착했다. 화려한 골프 복장을 하고 있었다. 다른 여자분들과 함께 있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김서현 씨 맞으시죠? 서현은 놀란 표정으로 수진을 쳐다봤다. 분명 모텔에서 봤던 수진을 알아봤을 텐데도 모르는 척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이준혁의 아내입니다. 그 말에 주변에 있던 여자들이 우리를 쳐다봤다. 서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여기서 무슨? 다른 분들께 우리 남편과 당신의 관계를 알려주려고요. 모텔에서 찍은 동영상도 있고 차 안에서의 대화도 다 녹음되어 있어요. 서현은 황급히 주변 사람들을 둘러봤다. 그리고 수진의 팔을 잡아 조금 떨어진 곳으로 끌고 갔다. 미쳤어요.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왜요? 부끄러워요. 남의 남편을 빼앗는 건 부끄럽지 않으면서 서현은 이를 악물고 수진을 노려봤다. 당신 남편이 절 꼬신 거예요. 난 이혼남인 줄 알았다고요?
그런 뻔뻔한 거짓말을 어떻게 할 수 있죠? 그걸 누가 믿어요? 서현은 한숨을 쉬었다. 이봐요. 우리 둘이 얘기 좀 해봐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고 하지 말고.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어요.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다 알아요. 골프장 회원들에게, 교회 교인들에게, 모든 동창들에게 알릴 거예요. 서현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당신이 그렇게 나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당신 남편이 나한테 얼마나 당신 욕을 했는지 알아요. 아내는 꾸미지도 않고 여자로 안 보인다고 했다고요. 그 말에 가슴이 찔렸지만 더 이상 휘둘리지 않기로 했다. 이미 블랙박스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고 충분히 아팠으니까. 그런 말로 나를 상처 줄 수 없어요. 이제 나는 당신을 고소할 거예요. 상간녀로요. 서현의 얼굴이 확 변했다. 뭐라고요? 미쳤어요. 무슨 근거로? 증거 다 있어요. 동영상도 있고 증인도 있고. 서현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법적 대응이라는 말에 꽤 놀란 모양이었다. 그렇게 법적으로 나오면 당신도 손해예요. 변호사비도 많이 들고.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30년 결혼 생활을 망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려는데 서현이 수진의 팔을 잡았다. 잠깐만요. 우리 좀 더 얘기해봐요. 제발. 그날 이후로 서현은 계속 연락을 해왔다.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오해가 있다고. 하지만 수진은 응하지 않았다. 대신 상간녀 소송을 준비했다. 여동생 미영이 변호사를 소개해줬고 상담도 받았다. 변호사는 수진이 가진 증거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충분한 증거가 있네요. 특히 모텔 현장에서 찍은 동영상은 결정적이에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받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상대방의 경제력에 따라 다르죠. 왜 남편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하지만 소장이 접수된 후 서현이 남편에게 연락했는지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찾아왔다. 여보, 왜 서현이한테 소송을 제기한 거야? 왜? 당신 걱정돼서. 남편은 당황한 듯 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굳이 법적으로 가야 할까 싶어서. 우리끼리 해결하면 안 될까? 당신이랑은 이미 끝났어요. 이건 그 여자에 대한 문제예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모두 힘들어져. 내 명예도 더 실추되고. 당신 명예. 그건 당신이 스스로 버린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서현이가 합의하고 싶대. 소송 취하하면 위자료 1,000만 원 줄 테니까. 수지는 코웃음을 쳤다. 이제 와서 합의. 왜? 소문이 너무 퍼져서 곤란해졌나 보네. 실제로 서현에 대한 소문은 동창회와 골프장, 교회에 빠르게 퍼졌다. 수진이 직접 알리기도 했지만 사람들의 입을 통해 자연스럽게 확산된 부분도 컸다. 특히 서현이 여러 남자들과 관계를 맺어왔다는 이야기가 더해지면서 그녀의 평판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는 1,0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을 요구할 거예요. 그리고 공개 사과까지. 남편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다. 그렇게까지 해야 해. 당신은 뭐가 걱정돼요? 그 여자가 아니면 자기 돈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서현은 결국 합의 제안을 해왔다. 1,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지만 수진은 끝까지 3,000만 원을 고집했다. 결국 재판 직전 서현은 수진을 직접 만나자고 했다. 변호사와 함께 만난 자리에서 그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화려한 차림도 당당한 태도도 없었다.
그저 지친 60대 여성의 모습이었다. 제발 이 소송 취하해주세요. 이제 골프장에도 못 가고 교회에도 못 나가요? 모든 사람들이 절 손가락질해요. 그건 당신이 자초한 일이에요. 1,000만 원, 정말 최대한인데 더 이상은 힘들어요. 변호사가 수진에게 귓속말로 말했다. 현금으로 1,000만 원이면 나쁘지 않아요. 재판으로 가면 오히려 지연될 수 있고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수진은 잠시 고민했다. 사실 금액보다는 서현이 이렇게 무릎 꿇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목적은 이미 달성했다. 좋아요. 1,000만 원에 합의할게요. 대신 2번 다시 우리 남편에게 접근하지 마세요. 서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약속할게요. 절대로 준혁 씨에게 연락하지 않을게요. 그렇게 우리는 합의했고 수진은 1,000만 원을 받았다. 돈보다 중요한 건 그녀가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었다.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보였다. 상간녀 소송이 합의로 마무리된 후 수진은 어느 정도 마음의 평화를 찾은 것 같았다. 1,000만 원이라는 돈보다는 서현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 훨씬 위안이 되었다. 하지만 이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일주일 후 백화점에 쇼핑을 하러 갔다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맞은편 에스컬레이터에서 서현이 내려오고 있었다. 그것도 30대로 보이는 젊은 남자와 팔짱을 끼고 말이다. 우연히 시선이 마주쳤고 서현은 순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하지만 이내 당당한 표정으로 바뀌더니 오히려 수진을 향해 불쌍하다는 듯 눈길을 보내는 것이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그렇게 반성한다더니 일주일도 안 되어 또 다른 남자와. 그 순간 직감적으로 느꼈다. 서현은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저 소송이 부담스러워 합의한 것뿐이라는 걸 집에 돌아와서도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서현의 뻔뻔한 표정, 그리고 수진을 향한 불쌍하다는 듯한 눈빛. 너무 분했다. 내가 왜 그녀에게 불쌍한 사람이어야 하나. 나는 그저 내 30년 결혼 생활을 지키려 했을 뿐인데.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해보기로 했다. 남편은 여전히 집에 오지 못하고 있었지만 가끔 옷을 가지러 올 때가 있었다. 그럴 때 비밀번호를 눈치챈 적이 있었다. 남편의 휴대폰을 들여다보니 최근 문자 내역 중에 서현과의 대화가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스크롤을 내려 대화를 읽기 시작했다. 돈 잘 받았어. 고마워. 정말 미안해. 내가 다 책임질게. 너무 미안해하지 마. 둘이 한 일인데 뭐 그래도 1,000만 원이나 보내고. 내가 안 줬으면 어떻게 합의했겠어. 역시 믿을만해. 수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1,000만 원, 남편이 서현에게 1,000만 원을 보냈다고. 그럼 내가 받은 합의금은 남편이 몰래 서현에게 준 돈인가? 손이 떨려왔다. 더 스크롤을 내려 대화를 확인했다. 그나저나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지금은 조심해야 해. 아내가 여전히 지켜보고 있어? 알았어. 일단 좀 시간을 두자. 그래도 보고 싶네. 우리 너무 잘 맞았는데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분노와 배신감, 모멸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남편은 합의금을 자기가 대신 내준 것도 모자라 여전히 서현과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가만히 앉아서 생각했다.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다시 남편에게 따지는 것. 서현에게 다시 소송을 거는 것 아니다. 그런 일은 이제 의미가 없었다.
지금 필요한 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었다. 결심했다. 이혼하기로. 가슴이 아팠지만 더 이상 이 거짓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 남편이 돈을 대신 지불했다는 사실은 그가 여전히 서현의 편에 서 있다는 증거였으니까.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혼 절차에 대해 상담했다. 증거도 충분했고 재산 분할도 크게 문제될 게 없었다. 남편 명의 재산과 수진 명의 재산을 각자 가지고 공동명의 재산만 나누면 됐으니까. 변호사는 이렇게 조언했다. 증거가 충분하니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먼저 아드님께 이 사실을 알리는 게 좋겠습니다. 맞았다. 아들 준우에게 먼저 이야기해야 했다. 아들은 35살로 이미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었지만 부모의 이혼은 분명 충격일 테니까. 준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우야, 엄마야. 시간 있니? 할 얘기가 있어서.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얘기가 좀 길어. 시간 괜찮아. 네, 말씀하세요. 수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모든 이야기를 아들에게 털어놓았다. 남편의 불륜, 서현과의 관계, 상간녀 소송과 합의, 그리고 남편이 몰래 서현에게 돈을 보낸 사실까지. 한참 동안 전화 너머 침묵만 흘렀다. 그러다 준우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정말 힘드셨겠네요.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준우야, 엄마가 아빠랑 이혼하려고 해. 내가 이해해줬으면 해. 당연히 이해해요, 엄마. 아빠가 그런 짓을 했다면 용서할 수 없어요. 제가 엄마 편이에요. 아들의 지지를 받으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준우는 계속해서 말했다. 엄마, 제가 내일 찾아갈게요. 함께 이야기해요. 이튿날 준우가 집에 왔다. 아들의 얼굴을 보니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동안 혼자 참고 견뎌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엄마, 울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준우는 수진을 안아주며 위로했다. 든든한 아들이 있어 정말 다행이었다. 준우야, 엄마가 이렇게 늙어서 새 출발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 무슨 소리예요? 엄마는 아직 젊으시고 건강하세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어요. 준우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 그래, 62이면 아직 늦지 않았어. 앞으로 20년, 30년은 더 살 수 있어. 거짓된 관계 속에서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 혼자서 당당하게 사는 게 낫지? 이혼 소장을 준비하는 동안 남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소장이 접수된 후에야 남편에게 연락했다. 이혼 소장 접수했어요.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세요. 남편은 한동안 아무 답장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밤늦게 전화가 왔다. 여보, 잠깐 만날 수 있을까? 할 말 있으면 변호사를 통해서 해요.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 내가 직접 설명할 게 있어. 사실 수진도 남편에게 묻고 싶은 게 있었다. 왜 서현에게 그렇게 집착하는지. 왜 돈을 대신 지불했는지. 그래서 결국 만나기로 했다. 다음 날 집 근처 카페에서 남편을 만났다. 한 달 만에 보는 남편은 많이 여위어 있었다. 옷도 구겨져 있고 수염도 덥수룩했다. 고마워, 만나줘서. 할 말이 뭐예요?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서현이한테 돈 준 건 미안해. 내가 상처받을까 봐 말 못했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냥 서현이를 도와주고 싶었던 거잖아요.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다. 솔직히 서현이는 내 첫사랑이었어.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했던 사람이야.
너무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사람이라. 50년 전 첫사랑. 그게 지금 우리 30년 결혼 생활보다 중요한가요? 아니, 그렇지 않아. 그냥 다시 만나니까 옛 감정이 되살아난 것 같아. 하지만 이제 후회해. 정말 후회해요. 서현이는 나만 특별하게 대한 게 아니었어. 나중에 알았어. 서현이가 여러 남자를 만난다는 걸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는 그저 서현이의 여러 남자친구 중 하나였어. 그리고 이혼할 거라고 하자 더 이상 만나주지도 않아 순간 웃음이 나왔다. 얼마나 허무한 결말인지. 당신,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말아요. 자기 자신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할 것 같은데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수지는 일어서서 가방을 챙겼다. 이혼 서류 준비되면 연락할게요. 변호사를 통해서요. 그렇게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졌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다. 남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불륜의 증거가 확실했고 아들 준우마저 아버지를 외면한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법원에서 만났을 때 남편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모든 조건을 수용했다. 2달 만에 이혼이 확정됐다. 새삼스럽게 호적 등본을 들여다보니 기혼이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30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다니. 한편으로는 쓸쓸했지만 동시에 후련하기도 했다. 이제 더 이상 거짓과 배신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컸다. 이혼 후 첫 주말, 아들 준우가 가족과 함께 집에 놀러왔다. 며느리와 6살 된 손녀까지 온 가족이 모였다. 엄마,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시죠? 준우가 걱정스레 물었다. 수지는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아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어.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고 낙엽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마치 과거의 아픔도 저 낙엽처럼 바람에 흩어져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글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그동안 못했던 일들을 시작해볼까 해 수채화 그리기도 배우고 여행도 다니고 며느리가 커피를 내오며 말했다. 어머니. 저희 동네에 실버 요가 강좌가 있대요. 같이 다녀보실래요? 제 친구 어머니도 다니시는데 너무 좋다고 하셨어요. 요가. 나 같은 늙은이가 할 수 있을까? 어머,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아직 젊으시고 건강하세요? 요즘은 70대, 80대도 요가 하시는 분들 많아요. 손녀 민지가 수진의 무릎 위에 올라와 앉으며 말했다. 할머니.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수지는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고맙다, 우리 민지야. 하지만 할머니는 자기 집이 있잖아. 자주 놀러 갈게. 준우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엄마, 아빠 소식 들으셨어요? 아니, 이혼하고 나서는 연락 안 했어. 아빠가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잠깐 봤는데 완전히 폐인이 됐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됐는데? 준우는 한숨을 쉬었다. 회사도 그만두셨대요. 요즘은 소주만 마시면서 집에만 계신다고. 한 번은 술에 취해서 저한테 전화해서 엄청 우셨어요. 내 어머니한테 너무 미안하다. 내가 정신이 나갔었다고 하면서요. 속으로는 남편이 후회하고 고통받는 모습이 그려져 조금 시원한 느낌도 들었지만 겉으로는 담담하게 반응했다. 그렇구나.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지.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리고 어머니, 그 여자 말이에요. 서현 씨요. 그분도 큰일 났다고 하더라고요. 왜, 뭐가 있었는데? 모텔에서 찍힌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출됐대요. 누가 올렸는지는 모르지만 교회에 다니는 친구가 그랬는데 서현 씨가 교회에서도 쫓겨나고 골프장에서도 출입 금지 당했다고 해요. 수지는 깜짝 놀랐다. 자신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하지만 아마도 모텔 직원이나 다른 사람이 그 동영상을 퍼뜨린 모양이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준우가 말을 이었다. 서현 씨가 그동안 여러 남자들과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이 다 드러났대요. 심지어 결혼한 남자들만 골라서 접근했다는 소문도 있고, 이제 그 동네에서는 아무도 그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 소문이 다 퍼졌구나.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서현 씨도 돈을 다 잃었대요. 아빠가 준 1,000만 원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다 날리고 이제는 월세방으로 이사 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의 말을 들으며 내심 놀랐다. 세상에는 정의가 있나 봐. 수진이 직접 복수하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으니까. 저번에 백화점에서 서현 씨를 봤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초라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온몸에 명품 차림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낡은 옷을 입고 다닌대요. 사람 인생이 한순간에 바뀌는구나. 엄마. 솔직히 속이 시원하지 않으세요? 저는 솔직히 좀 통쾌해요. 엄마를 그렇게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제대로 벌을 받고 있으니까요. 수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진심으로 그들의 불행을 바랐던 건 아니지만 그들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공정한 일이라고 느껴졌다. 이제 그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아. 내 인생에서 지워버린 사람들이야. 어느 날 여동생 미영이가 찾아왔다. 언니, 더 놀라운 소식 들었어. 뭔데? 서현이가 30대 남자랑 백화점에서 본 거 기억해? 응, 그랬지. 그 남자가 서현이 돈을 다 뜯어갔대. 처음에는 서현이가 그 남자를 유혹했는데 나중에는 그 남자가 서현이한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대. 결국 서현이 집까지 팔아서 그 남자한테 줬는데 그 남자는 돈만 받고 사라졌다는 거야? 세상에. 인생은 돌고 도는 것 같아. 서현이는 다른 사람의 남편을 유혹해서 가정을 파괴했는데 결국 자기도 비슷한 방식으로 모든 걸 잃었으니까 한 달 후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누군가 수진의 이름을 불렀다. 돌아보니 전 남편이었다. 그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완전히 초라해져서 주름이 깊게 팬 얼굴에 머리는 반 이상 빠져 있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다. 수진아,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수진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마트 안 작은 카페로 들어갔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살아. 그가 힘없이 대답했다. 모든 걸 다 잃었어. 회사도 그만두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정말 후회해. 그래. 그럴 만도 하지? 너는 잘 지내. 응,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 수채화도 배우고 요가도 하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지.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50년 전 첫사랑이라는 환상에 빠져서. 그런데 서현이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었어. 그냥 이용했을 뿐이야. 이제 와서 그런 말해도 소용없어. 우리는 이미 끝났잖아.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래도 정말 미안하다는 말은 하고 싶었어. 그리고 내가 잘 지내서 다행이야.
나는 30년 동안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군지 깨닫지 못했어. 그리고 이제는 너무 늦었고 수지는 더 이상 분노도 미움도 느끼지 않았다. 그저 예전에 소중했던 사람이 이렇게 몰락하는 것을 보는 것이 조금 안타까울 뿐이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야. 당신이 선택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지. 카페를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물었다. 서현 씨는 어떻게 됐어? 연락해. 그가 씁쓸하게 웃었다. 서현이,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나를 알아보지도 않아. 내가 이혼하고 회사까지 그만두니까 완전히 돌아섰지. 들은 바로는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더라. 자기가 키우던 젊은 남자한테 모든 돈을 뜯겼대. 그렇구나. 우리 둘 다 천벌을 받은 거야? 내가 그때 했던 말이 맞았어. 그런 식으로 살다가 정말 천벌 받을 거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다. 푸른 하늘에 흰 구름이 떠 있었고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다. 마음이 참 평온했다. 이제 수지는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어머니도 아닌 그저 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64세 나이에 찾은 나만의 길, 늦은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수지는 이렇게 생각한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아직 앞으로 20년, 30년의 시간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전적으로 자신의 선택이니까. 창문을 열고 봄바람을 맞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준비해둔 도화지와 수채화 물감을 꺼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오늘은 벚꽃이 흩날리는 봄 풍경을 그려볼까 한다. 수진의 새로운 인생. 두 번째 봄을 기념하며. 반면에 그들은 어떨까? 남편은 폐인이 되어 술로 세월을 보내고 서현은 자신이 유혹했던 젊은 남자에게 오히려 이용당해 모든 재산을 잃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치르고 있었다. 세상에는 분명 정의가 있나 봐. 잘못된 행동은 결국 그에 맞는 결과를 가져오니까. 하지만 수지는 이제 그들의 불행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저 자신의 행복에 집중할 뿐이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은 두 번째 봄, 이제 시작이다.